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옛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올해 42살이 되었고요. 이렇게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바람을 피우고도 참 뻔뻔했던 전 남편에게 통쾌하게 복수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예요. 물론 그 일을 다시 떠올리는 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사연을 올리기까지 고민도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화를 억누르는데 보낸 것 같습니다.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날도 많고요. 제가 참 가여울 만큼 많이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외면한다고 그 문제가 사라지나요? 혹시라도 저처럼 남편의 문제를 참고 견디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도 용기를 내 몇 줄 적어봅니다. 돌아보면 저는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을 꿈꿨던 평범한 미혼 직장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처럼 살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사이가 참 좋으시거든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권력관계처럼 부모님 중 한쪽이 주도권을 가진 집이 많은데 저희 집은 그렇지 않았어요. 물질적으로 넉넉한 집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사이좋은 남매처럼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크고 작은 일도 서로 터놓고 의견을 나누시고 그렇게 삼남매를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 부모님처럼 화기애애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게 소원이었어요. 이렇게 TV에서나 나올 법한 불륜에 휘말리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전 남편은 친목 모임에 지인이 소개해줬어요. 당시 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한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하며 직장 생활을 했고요. 회사 규모가 작은 편이라 직원들 급여나 세금 계산서 같은 격리 업무 외에도 대표 전화를 받고 손님 응대하고 커피 대접하고 사무실 하자보수 같은 거 관리하고 그런 자질구레한 일까지 모두 제 몫이었어요. 심지어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회사에서 지켜야 할 전반적인 예절을 교육하는 일까지 맡게 되었죠. 처음에는 잡일이 많아서 힘들었어요. 격리 업무보다 잡일이 더 많은 것 같아서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도 했는데 다니다 보니 그 외에 다른 좋은 면도 보이더라고요. 관리부에는 직원이 저 혼자라 옆에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사람도 없고 칼퇴가 가능했고 사장이 직원들 생일과 연말에는 보너스를 챙겨줘서 그런 거 보면서 7년 가까이 다녔죠. 직원 복지로 매달 헬스장 이용도 가능한 터라 운동도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퇴근하고 운동하는 게 하나의 낙이었답니다. 오래 다니다 보니까 하나 둘 친한 사람도 생겼고 저까지 포함해서 넷이서 친목계까지 만들었어요. 그중 지연 언니라고 있었는데 겉보기에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또래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면 우리 넷 중에 가장 나이도 많고 결혼도 일찍 해서 이미 결혼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다고 했어요. 그 언니를 보면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어요. 운동도 우리 중에서 제일 열심히 했고 센스도 좋아서 옷도 모델같이 입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맛집부터 시작해서 어떤 옷이 유행인지 어떤 명품 신상이 출시됐는지 최신 트렌드에도 밝아서 대화를 하다 보면 주로 언니가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 나갈 때가 많았죠. 저는 그런 거에 그리 관심을 두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들으면서 맞장구만 치는 정도였고요. 맞아요. 주장이 강하고 목소리가 큰 언니라 개인적으로는 지연 언니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더욱이 언니는 나이트클럽이나 클럽에 놀러가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 없었거든요. 내 중에서 혼자 기혼자였는데 가장 개방적이었달까요? 뭐 아이도 없었고 남편이 무역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해외 출장도 잦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고 마음 뚫 곳이 없어서 더더욱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종종 지연 언니가 어디 물 좋은 클럽에 가자고 꼬셔도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는 했죠.
회사 입사 초반에는 항상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공무원 준비생이었는데 사실 처음 만날 때부터 고시생은 아니었어요. 대학 다닐 때 소개팅으로 만나서 사귀기 시작했는데 저보다 4살이 많던 남자친구는 회사를 1년 다니고 그만두더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남자친구가 고시 준비를 하면서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초반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밖에서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한 달에 한 번도 볼까 말까 했어요. 처음에는 공부를 결심한 남자친구를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했어요. 데이트 비용 같은 건 직장 생활하는 제가 다 부담하면서 심지어 끼니 거르지 말고 공부하라고 용돈이나 간식도 챙기고 그랬죠. 그런데 시험 공부 기간이 길어지면서 상황이 꼭 엄마와 아들 같아졌어요. 시험에서 떨어지면서 남자친구는 정서적으로 더 불안정해지고 저한테도 밑바닥까지 다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지치고 그렇게 지지부진한 만남을 근 4년을 이어갔어요. 나중엔 지연 언니가 내 상황을 알고는 그만두라고 난리였죠. 좋은 사람 소개해준다고요. 그렇게 뒷바라지만 하던 연애를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지연 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녁에 만나서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좀 우울하고 지쳐 보인다고 몸보신을 시켜주고 싶다는데 안 나가기도 그렇고 약속 장소로 갔어요. 언니가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 좋은 고깃집이 있다며 거기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하필 그날이 다른 부서 팀장이 그만두는 날이라 조촐한 송별 파티를 준비해야 했고 그 뒷정리를 하느라 평소보다 20분 정도 퇴근이 늦었어요. 금요일 저녁이라 거리에는 차도 많고 사람도 많았죠. 인파가 가득한 거리에서 사람에 떠밀려 약속 장소까지 갔어요. 생각보다 고급 음식점이었고 언니는 룸을 따로 잡았더라고요. 가보니까 웬 젊은 남자와 같이 있었어요. 한눈에도 반듯한 생김새에 정장을 입고 있었죠. 저를 보더니 지연 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자기 후배인데 마침 오늘 시간이 된다길래 불렀다고요. 평소 저를 보면서 후배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고요. 그러면서 큰 목소리로 우리 경민이가 이제까지 고시 공부하는 남자 뒷바라지만 해보고 제대로 된 연애를 못 해봤는데 그러기에는 얼마나 아까운 애인지 보라며 떠들어대는 거예요. 저는 이내 민망해지고 짜증이 치솟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나는 남자 앞에서 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싫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 자리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분명 남자를 소개시켜준다고 말하면 제가 안 한다고 할 게 뻔하니까 이렇게 기습적으로 자리를 주선했겠죠. 남 생각은 안 하고 본인 생각만 하고 밀어붙이는 게 정말 지연 언니다웠죠. 그래도 나름 내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마련한 자리라니 화는 못 내고 그냥 밥이나 먹고 가자고 생각했어요. 언니의 후배라는 그 남자의 첫인상은 뭐랄까 그리 좋지는 않았어요. 생김새는 반듯해서 크게 나무랄 땐 없었지만 어딘지 풍기는 분위기가 유흥업소에서 돈 많은 여성 꼬시는 남자 있잖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로 보였거든요. 저보다 6살 연상이라는데 불빛 아래 드러난 피부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은 것처럼 부티나게 매끄러웠고 머리에 헤어젤을 발라 넘긴 모양새나 한눈에도 비싸 보이는 시계, 고급스러운 원단의 셔츠 등을 보며 저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은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좀 화려하고 요란스러운 축에 속했어요. 마치 지연 언니처럼요. 식사를 하는데 그 남자는 지연 언니처럼 청산 유수로 말을 잘하더라고요. 저랑 처음 만났는데도 부침성이 좋은 건지 아주 활발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인상적인 것은 모든 이야기의 마무리는 자기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아는 큰 철강회사에서 영업일을 한다고 했는데 모르는 게 없고 사방천지가 다 자신의 지인이더라고요. 심지어 정치계 거물급 인사들도 건너 그 남자의 지인이었으니 말 다 했죠. 첫인상이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대화를 하면서 점점 그 남자의 화술에 매료되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중 절반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는데도 당시에는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런 허세를 부리는 모습도 나름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 전문 지식을 읊조리는 남자는 꽤 박식해 보였죠. 자기 자랑이 너무 심해서 재수 없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시 저는 그 자신감이 매력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전에 만났던 고시생 남자친구는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자존감이 땅을 쳤어요. 온갖 자기 비하와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찬 남자를 보다가 정반대로 자신감에 넘치는 인물을 만났으니 그 허세도 하나의 매력으로 보일만 했죠. 그렇게 첫 만남을 갖고 다음날 점심때 남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도 재밌어서 또 만나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뜻밖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듣기는 했지만 저랑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아서 거리감이 있었거든요. 또 만나게 될 줄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니 첫인상의 제비 같은 모습보다 대범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남자는 활발하고 외향적이라 야외 스포츠를 좋아하더라고요. 주말이면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아서 같이 산악 활동이나 수상 스포츠를 하러 갔어요. 계곡에서 래프팅도 해보고 모터보트에 매달려 타는 웨이크보드도 타보고 당시에 같이 했던 활동은 제게 난생 처음인 게 많아서 그냥 즐거웠죠. 물론 남자는 허세가 있고 사치스러웠어요.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병을 얻어 일찍 세상을 떠났고 홀어머니가 음악학원을 운영하면서 혼자 아들을 키우셨는데 외가 쪽에 재산이 있어서 물질적으로는 풍족하게 자랐다고 들었어요. 남자가 대학에 입학할 무렵 어머니도 재혼을 하셨는데 새 아버지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재혼으로 이복 형제가 생겼지만 남자와 나이차도 많고 이미 그 형제들은 결혼을 한 상태라 지금까지도 교류는 거의 하지 않고요. 곁에서 남자를 보면 참 자신만만하고 천하에 두려울 게 없어 보였지만 만나다 보니 그 안에 숨은 허약함과 약점 등이 보였죠. 허세와 사치는 그런 점을 감추기 위한 방어처럼 느껴졌어요. 어렸을 때 남자의 어머니는 늘 학원 운영으로 바쁘셨지만 그 대신 최고급 환경에서 아들을 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 옛날의 사교육도 안 받아본 게 없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방과 후에는 학원으로, 과외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지만 아들의 성적은 늘 엄마의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아요. 남자의 어머니는 아들의 성적이 썩 좋지 않자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대요. 16살에 혼자서 미국 뉴저지로 유학을 간 남자는 한 달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가서 우울증과 불안에 시달리다가 학교에서 심리 검사를 받은 뒤 학교 의원회의 결정으로 다시 귀국 조치가 되었다고요. 남자는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당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느꼈던 자괴감, 자기 혐오에 대해서 털어놓았어요. 겉으로는 참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집에서 잘 자란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상대적으로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거였죠. 저는 3남매의 둘째인데 부모님이 공부를 강요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요. 우리 가족은 주말이면 어디든 놀러 나가고 중요한 날이라면 가족끼리 모여 축하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거든요. 남자가 우리 집의 단란함을 부러워하는 것도 이해가 갔죠. 남자는 어머니가 재혼한 이후로는 새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을 꾸린 그 집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했어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새아버지인데 서로 잘 어울리면 좋지 않겠냐고 했더니 새아버지는 매사에 자신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는 탓에 대화가 어렵다고 머리를 흔들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웃음이 났죠. 남자 역시 매사에 자신의 말이 다 옳다고 우기는 유형이었거든요. 남자가 발견한 새아버지의 가장 싫은 모습이 알고 보면 자신의 모습인데 말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아이러니했죠.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1년 반의 시간이 흘렀고 남자는 제게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사실은 과거에 결혼을 한 번 했다가 이혼을 했다고요. 대학 때부터 8년 넘게 만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여자가 양다리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요. 여자는 회사에 입사하면서 직장에서 만난 상사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 남자와 결혼을 한 이후에도 그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요. 다행인지 그 사실은 일찍 발각이 돼서 불과 3개월에도 못 미치는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요. 그러나 사랑했던 여자의 배신이 트라우마처럼 작용해서 남자는 한동안 사회생활도 못할 만큼 힘겨웠다고 하더군요. 당시에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사랑했던 연인에게도 배신을 당했으니 그 아픔은 제가 대신 헤아릴 순 없겠지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힘겨움이었겠죠. 한편으로는 그런 아픔을 딛고 국내 굴지의 철강회사에 입사하고 자존감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다시 재기한 남자가 대견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사실 돌싱이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 저는 그만 만나려고 했어요. 주변에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했는데 친한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결혼을 말렸어요. 어떤 친구는 네가 뭐가 부족해서 한번 다녀온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이었죠. 그 사람 학벌이 너보다 더 좋고 그 사람이 너보다 더 부유한 게 결혼의 이유라면 그냥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결혼 생활의 행복을 보장해주진 않는다고요. 어떤 친구는 처음 이혼이 어렵지 그 다음 이혼은 더 쉬울 거라고 그러니까 초혼인 너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사람한테 낚이지 말라고 경고하더라고요. 막상 그 남자를 소개해준 지연 언니는 남편이 아예 해외로 사업체를 옮기면서 머나먼 남미로 떠난 뒤였어요. 이후로는 연락을 안 하고 살았죠. 아마 연락이 닿았더라도 그 언니는 제게 돌싱이 어때서 그러냐고 얘기했겠지만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남자랑 결혼할 팔자였는지 당시에는 그런 말을 들어도 자꾸 마음이 이 남자에게 기울더군요. 생각해보면 이 남자는 사랑 표현에도 참 적극적이었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애정 표현이 적극적이라 진심으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과거의 연애에서는 제가 주로 상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챙기는 타입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남자가 저를 세심하게 챙겼죠. 겉으로는 허세 떨고 세 보이는 척해도 연인에게는 살갑게 기념일을 챙기며 사근사근한 면이 있었거든요. 특히 다니던 회사가 규모를 확장하면서 인력 충원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저 혼자 고생을 많이 했는데 회사의 소모품처럼 일을 하다가도 퇴근하고 남자를 만나면 그간의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사실 그간 선물로 받은 부담스러울 만큼 고가의 명품 신발이나 가방, 액세서리 등을 모두 돌려주며 이 남자와 헤어지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앞서 남자와의 이별을 상상하면 이별 이후 저 역시 타격이 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서 이렇게 또 나를 잘 챙겨주는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금의 제가 과거의 저를 뜯어 말릴 수만 있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당시의 제 자신에게 헤어지라고 종용했을 거예요. 그 남자가 저에게 청혼을 했을 때 저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답니다. 남자는 제가 착하고 자신을 믿어주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죠. 우리 집의 단란한 분위기를 익히 잘 알고 있는 남자는 나와 우리 집처럼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도 말했어요. 그땐 이 남자에게 그런 예쁜 가정을 선사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청혼을 받고 한동안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당시에 아빠는 제 예상보다 더 심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우리 딸은 초혼이고 아빠 생각에 세상에 미혼인 남자는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왜 굳이 한번 결혼하고 이혼한 전력이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아빠는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셨죠. 아빠는 심지어 외국인 사위도 좋은데 아빠 기준에서 이혼 사유가 어떻든
돌싱남과의 결혼은 정말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생각 외로 엄마는 이 남자에게 호의적이셨어요. 평소 남자가 제 선물을 준비할 때 엄마 선물까지 같이 챙기고는 했거든요. 저도 이 남자 만나면서 엄마에게 남자의 집안이나 학벌, 다니는 회사, 연봉 등에 대해 꼼꼼하게 말을 해뒀고, 엄마는 남자의 자라온 환경이 유복하나 좀 불행했다고 여기면서도 본인이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국내에서 가장 큰 철강 회사에 다닌다는 것에 큰 점수를 주셨죠. 물론 엄마도 저는 초혼인데 돌싱과 굳이 결혼할 이유가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조건이 어떻든 엄마도 우리 딸이 너무 아깝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결혼이 어려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국 제 결혼을 지지하기로 마음먹은 엄마가 아빠를 설득했고 저는 이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연애 때처럼 알콩달콩 신혼생활이 이어졌어요. 긴 휴가를 얻어서 신혼여행도 서유럽 등지로 다녀왔고요. 프랑스 파리 도심에 에어비앤비로 집을 얻어 3주 정도 머물면서 프랑스 곳곳도 구경하고 인근의 영국과 독일 등에도 놀러 갔다 왔죠. 아마 그때가 제 삶에서 가장 최정점으로 행복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신혼여행 이후로 다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퇴근 후 술자리를 좀 자제하는 것 같았어요.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거든요. 임신하고 진우를 낳고 육아라는 악몽이 시작되었어요. 건강하고 예쁜 아들 낳아서 키우는데 무슨 악몽이라는 단어를 붙이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게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진우를 낳은 시기에 하필 남편은 회사에서 조직 개편으로 부서 이동을 하면서 퇴근이 늦을 때가 더 많아졌어요. 저는 저대로 회사를 그만두고 혼자서 온종일 아이를 돌보면서 우울증이 왔고요. 남편과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퇴근한 남편 붙들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편은 남편대로 밖에서 힘들어서 하소연이 쏟아지고 저도 사회생활을 해봤으니 익히 그런 고충은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내 상황을 몰라줄까 야속해서 나중엔 갓난쟁이가 깰 만큼 부부싸움도 많이 했어요. 부부싸움이 잦아지면서 남편의 귀가 시간은 더 늦어졌고요. 당시 우리 집에서 남편 회사까지 자가용으로는 30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40분 정도 걸렸어요. 그리 먼 통근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남편은 곧 죽어도 자가용 이용을 고집하니 자기 차를 끌고 통근하는 건데 평일에 퇴근 시간은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어요. 처음에는 야근이 많은가 보다 했죠. 사실 제가 하도 잔소리를 해대니 남편도 집에 오기 싫었나 남편의 늦은 귀가에 서운한 마음도 들었고요. 그런 중 저도 제 페이스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베이비시터를 구해서 여사님에게 서너 시간 진호를 맡기고 그 시간에 요가 등을 하면서 다시 생활의 리듬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탁기를 돌리려는데 빨래 바구니에 던져진 남편 와이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나더라고요. 남편은 원래 냄새에 예민해서 향수도 종류별로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여자 향수 냄새였어요. 직감적으로 그간 자정을 넘어 들어오던 남편의 모습을 떠올렸죠. 주말이면 늘 잠만 자거나 제가 밥 먹을 동안 진호 좀 돌보라고 하면 보행기나 기계적으로 흔들어대며 휴대폰만 들여다보곤 했거든요. 최근 주말에는 진우도 자처해서 먼저 돌보고 사람이 더 밝아졌달까? 활기가 넘쳤던 게 생각났어요. 그날 귀가한 남편에게 향수 냄새의 정체를 물었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아주 뻔뻔하게 남편이 이렇게 말했죠. 당신, 나 접대 다니는 거 몰랐구나. 영업에선 거래처 접대가 필수야. 내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물론 남편이 영업직이고 한때는 회사에서 상위 5%에 드는 영업 VIP로 선정될 만큼 영업 실력이 좋았던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남편이 그때 회사에서 받은 트로피와 황금 거북이도 집 거실장에 자랑스럽게 놓여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남편은 진짜 실력이 좋은 사람은 접대 없이도 거래처와 실적을 쌓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본인이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했죠. 그리고 연애할 때
남편이 거래처와 골프장에 가는 거는 봤지만 룸살롱 등 술 접대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말 순진하게 모르고 있었죠. 룸살롱 접대를 한다고? 그런 거 없어도 실적 쌓을 수 있다면서.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 이 업계도 경쟁이 심해져서 거래처 접대 없이는 실적 쌓기가 어려워졌어. 그런 거 없이 거래하던 거래처에서도 이제 노골적으로 접대 얘기부터 꺼낸다니까. 남편은 이 말을 하면서 자기도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게 고역이라고 덧붙이더라고요. 누구는 좋아서 룸살롱을 가냐는 투였어요. 회사는 성과가 전부인 곳인데 이런 더러운 방법도 가리지 않고 성과를 쌓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그 말을 듣고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내 몸도 너무 피곤하고 진우 신경 쓰랴 남편 신경 쓰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우선 남편에게는 알아서 잘하라고 말만 했죠. 당신이 알아서 잘하라고요. 선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과거에 지연 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지연 언니 남편도 무역 일을 하면서 밖으로 많이 도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때 언니가 말했죠. 자신은 남편에게 말했대요. 밖에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 난 신경 끌게. 대신 내 눈에만 안 띄면 돼. 라고요. 당시에 저는 남편의 외도를 용인하면서 같이 사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막상 내 몸이 너무 지치니까 그런 거에 일일이 신경 곤두세우고 사는 게 정신적으로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다행히 와이셔츠 향수 사건 이후로는 또 집안이 잠잠해졌어요. 남편이 의식적으로 조심을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새로 개편된 부서 일에도 좀 적응이 되었고 인력도 충원해서 덜 바쁘다며 정시 퇴근하는 시간도 늘었고요. 그렇게 삶이 안정적으로 흐르는 듯 보였죠. 그런데 진우가 만 2돌 될 무렵 남편이 자기 회사를 차리겠다고 선언했어요. 아무래도 새로운 부서 개편 이후로 하던 일도 바뀌고 거기에 적응하며 몇 년을 다녀봤지만 힘들다고 토로하더라고요. 들어보니 기존의 영업 업무에서 기획 전략 업무를 확대했는데 시간당 쳐내야 할 업무량도 너무 많고 이제는 회사를 나와서 개인 회사를 세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실장이 영입됐는데 실장이 전 회사에서 데려온 직원들이 아무래도 더 좋은 인사평가를 받는 것 같아서 억울하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당신도 이 차장 알지? 그 사람 진짜 일 잘했는데. 지난달에 그만둔 거 다 실장이 압력 넣어서 그래. 차장이 바른말 잘하는 스타일인데 뭔가 실장한테 밉보인 것 같아. 실장이 윗선에 뭘 이간질했는지 이 차장이 갑자기 지방에 있는 계열사로 발령받았거든. 그것도 하던 일과 아무런 관계없는 업무로. 그래서 그만둔 거야. 나도 여기 오래 있다가 언제 그 짓을 당할지 모른다고. 남편은 본인도 회사에서 최선을 다했고 언제까지 월급쟁이로만 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지금이 자신이 회사를 세우기 좋은 때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한다는 철강자재 납품 회사는 저한테는 정말 생소했고 우선 개인 사업이라는 말에 극구 반대부터 했어요. 사업했다가 망하는 집을 주변에서 여럿 봐온 터라 사업 경험이 전무한 월급쟁이 남편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웠거든요. 차라리 경험을 살려서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하라고 했는데 제 반대에도 남편은 듣지를 않았어요. 남편은 워낙 독단적인 면이 있어서 제가 하는 말은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듣는 꼴이었죠. 그렇게 오래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사업자를 내고 회사를 시작했어요. 거래처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었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고전했죠.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 저도 만 2돌 된 진우는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회사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규모 있는 중소기업에서 혼자 격리 일을 하면서 쌓아온 노하우가 여기서 발휘될 줄은 몰랐네요. 그때처럼 세금 계산서 등 격리 업무를 하면서 전화 응대부터 전반적인 사무실 관리까지 잡무를 도맡아 했죠. 생각해보면 둘이서 그 비좁은 사무실에서 고군분투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어요. 허세에 자신감이 넘치던 이 남자도 이때만큼은 정말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아주 치열하게 일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처도 늘고 3년 차에는 직원을 3명으로 늘릴 만큼 운영이 안정되었어요.
회사 자금 흐름을 관리하면서 보니까 이제 직원 월급과 임대료, 운영비를 모두 빼고도 순수익이 월 2천만 원 정도 남을 만큼 회사가 번창했을 때 저는 비로소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월급쟁이일 때보다 먹고 사는 게 더 나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남편과의 갈등은 더 골이 깊어졌어요. 개인 회사를 차린 뒤 직원도 생기고 매출도 안정이 되자 남편의 귀가는 점점 도를 넘을 만큼 늦어졌어요. 외박도 가끔 있었죠. 저는 이미 회사 장부를 정리하면서 매일같이 늦은 귀가의 사유를 다 알고 있었죠. 모두 룸살롱이나 골프 접대였으니까요. 그 문제로 아주 여러 번 고성을 높여 다퉜지만 결론은 사업하는 사람은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면 뒷돈도 찔러주고 여자인은 술집에도 가야 한다는 거였죠. 남편은 그게 없으면 사업이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당시 말을 듣고 내가 범생이처럼 얌전하게 회사 운영하다간 금방이라도 우리 집이 거리에 나앉을 수 있다고 협박처럼 말하는데 원 기가 막혀서. 사실 장부를 정리해보면 그렇게 접대해서 얻은 수익은 컸고 무시할 만한 액수가 아니다 보니 결국은 저도 포기했죠. 남편은 자기 생각이 맞다고 웃기는데 일가견이 있어서 오히려 제 입만 아프고 저만 스트레스를 받는 터라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않게 됐죠.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지연 언니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 가정이 있으니 반드시 선은 지키라고요. 만일 발각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알아서 행동하라고 했죠. 우리 집은 평수를 넓혀 크고 새 집으로 이사를 했고 주변에서는 남편이 그렇게 돈을 잘 버니 얼마나 좋겠냐며 저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색이 사모님 아니냐고 그러면서 제가 돈을 물쓰듯 쓸 거라고 생각하는 지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겉으로만 사모님이면 뭐하나요? 남편이 벌어들이는 돈은 엄청났지만 언제나 집에 주는 돈은 한정적이었어요. 저에게는 한도 300만 원짜리 카드와 현금 1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현금 100만 원도 그나마 제가 요구해서 얻어낸 돈이었어요. 사실 돈 관리를 신혼 때부터 남편이 했어요. 제가 격리 일을 오래 해서 회계 쪽 업무는 남편보다 전문가인데 당시에는 남편이 가장이기도 하고 기 살려준다고 돈 관리를 남편에게 맡겼죠. 돌이켜보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남편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해 왔는데요. 월급쟁이 생활을 할 땐 뭐 용돈을 많이 줄 수 있나요? 남편과 저 둘 다 아끼면서 살았죠. 그런데 회사를 차리고 들어오는 수익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데 집에 주는 용돈은 턱없이 적었어요. 한창 제가 회사의 회계 일을 담당할 때 남편에게 내가 돈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어요. 회사에서 밖으로 나가는 접대비 비중이 너무 큰 것 같고 우리 집 역시 진우 교육비도 그렇고 전반적인 재정 관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내가 당신보다 회계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으니 이제부터 내가 돈 관리를 하는 편이 더 좋겠다고 말했죠. 그러나 정말 쇠기의 경일기였어요. 남편은 당신이 회계 전문가라면 나는 철강 업계의 전문가고 거기에 따르는 접대도 내가 다 알아서 하는 일이니 간섭하지 말라는 기조였죠. 집에 주는 용돈의 경우 정 부족하면 현금을 별도로 1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사치하는 타입이 못 돼요. 오히려 뭐든 절약하는 편이고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청바지 하나도 명품 브랜드를 사 입었더라고요. 하물며 양말까지요. 남편도 진우 태어나고 새 회사를 차릴 때까지만 해도 사치를 자제하고 아끼는 듯 보이더니 현재 벌이가 좋다 보니 과거의 버릇이 부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다시 모든 명품으로 치장하며 살았어요. 저도 거기에 맞서서 비싼 물건을 카드로 긁으며 살면 차라리 스트레스라도 안 받을 것 같은데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물건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왜 굳이 명품 브랜드 양말을 신어야 하고 명품 청바지가 왜 좋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돈만 있으면 차라리 저축해서 다른 좋은 일에 쓰는 게 제 성향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뭘 사든 신경을 끄고 저는 저대로 진우에게 지금 형편에서 가장 좋은 거 먹이고 입히는 거에 집중하면서 살았죠.
막상 가을에 가디건 한 장이 필요해서 쇼핑몰에 갔다가도 3만 원 하는 가디건 한 장도 만지작거리다가 그냥 내려놓고 돌아서는 저를 볼 때면 왜 이러고 사냐 그런 한탄도 했어요. 사실 옷을 도로 내려놓은 이유는 남편 휴대폰으로 카드 알림 메시지가 뜰 텐데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지 제가 참 한심스러울 때도 많았어요. 사업이 번창하면서 남편은 새로운 지사 설립을 계획했어요. 부산에 지사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이후로 한 달에 반 이상은 부산에 머물기 시작했죠. 심지어 진우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할 때도 부산지사에 일이 생겼다면서 와보지도 않고요. 어쩌다 모습을 드러낸 남편은 전보다 혈색도 좋고 어딘지 활기가 넘쳐 보였죠. 그 수상한 조짐을 그땐 왜 바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진호 재롱잔치에 못 간 게 너무 미안하다고 남편은 그 주말에 호텔을 예약했더라고요. 가족 전용 야외 수영장이 딸린 고급 호텔로 난생 처음 호캉스를 갔어요. 오랜만에 단란하게 시간을 보내는데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죠. 급히 호텔을 체크아웃하고 진호를 어디 맡길 겨를도 없이 남편 차를 타고 시어머니가 입원하셨다는 지방의 병원을 찾아갔죠. 다행히 의식이 돌아오셔서 병원에 좀 머물다가 우리는 다시 해가 저물기 전에 서울로 향했어요. 올라가는 길에 잠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렸고 남편이 담배를 피운다고 자리를 비웠는데 어디선가 메시지 알림이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휴대폰을 안 가져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니 가관이었어요. 발신자명은 우리 사랑이였죠. 순간 저는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심장이 두근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밖으로 나돌던 남편이 선을 넘었구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남편이 자리에 돌아왔을 때 제가 우리 사랑이가 누구야? 라고 물으니까 낯빛 하나 안 바뀌고 아주 뻔뻔하게 대답하더군요. 술집 여자야. 내가 자주 가는 단골 룸살롱마다. 세상에,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어요. 당신 너무 예민해. 우리 회사가 여기 룸살롱 VIP야. 요즘 뜸했더니 마담이 직접 연락했나 보지. 뭘 그렇게 따져 물어? 너는 마담 연락처를 우리 사랑이라고 저장해두니? 저는 어이가 없어서 쌍심지를 켜고 따져 물었죠. 이건 100% 연인관계인데 말이죠. 세상에 어떤 유부남이 사심없이 술집 마담 연락처를 저장해두고 메시지를 주고받을까요? 야, 살살 말해. 그리고 이건 그 여자가 내 핸드폰 가져다가 그렇게 멋대로 이름을 바꿔놓았나 보지. 난 그렇게 저장해둔 적 없어. 자꾸 이상한 사람으로 몰지 마. 뻔뻔한 목소리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찔리는 듯 내 눈은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앞만 바라보고 대답하던 남편은 더 말할 가치도 없다는 듯 차에 시동을 걸었죠. 당시 저는 정말 달리는 차 안에서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그만큼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이 인간을 믿은 제가 바보 등신처럼 느껴졌거든요. 와이셔츠 향수 사건 이후로는 딱히 꼬투리를 잡을 만한 물증도 없었고 저도 진우 교육에 힘쓰면서 교육 세미나도 다니고 엄마들과 어울리고 외부 활동을 하면서 남편의 외도에 대한 의심을 잠시 접고 있었죠. 물론 유흥업소에서 오던 문자나 전화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여전히 남편은 활발하게 접대를 해왔으니까요. 가끔 제 눈에 띈 남편 휴대폰 화면에 뜬 메시지 발신인은 무슨 바 또는 살롱 이름으로 짐작되는 건 있었지 이렇게 대놓고 우리 사랑이라는 애칭은 또 처음이었죠.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고온히 잠든 우리 진우를 보면서 이성을 차리자고 생각했죠. 제가 이렇게 길길이 날뛴다고 남편이 그동안 하던 접대를 멈추고 가정적인 남편으로 돌아올 리도 만무했고 그건 정말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었고요. 그날 남편과 냉랭한 시간을 보내고 다음 날 남편은 이른 새벽부터 집을 나섰어요. 아마 부산지사에 가는 모양이었죠. 그날 아침 저는 진우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기 무섭게 남편 회사로 향했어요. 회사 직원들은 제가 다 얼굴을 익히 알고 있고 그중 총무팀의 서우리 씨와는 제가 직접 인수인계를 하면서 친해진 사이였죠. 저보다 나이는 훨씬 어렸지만
생각하는 것도 어른스럽고 차분해서 저는 우리 씨가 믿음이 갔어요. 처음에 우리 씨는 저를 사모님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그 호칭이 너무 어색해서 언니라고 불러달라고 했고 그렇게 언니 동생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진우도 우리 씨를 이모라고 부르며 잘 따랐죠. 저는 우리 씨에게 회사 1층의 카페에서 따로 만나자고 연락을 했어요. 평소 우리 씨는 남편의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저에게 보고하기도 했고 접대비의 과도한 지출에 대해서는 저와 같이 걱정해 주기도 했거든요. 우리 씨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법인 명의로 고가의 수입 스포츠카를 구입했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구입 시기를 확인해 보니 부산지사를 세운다며 부산에 내려가기 시작했던 그때와 겹쳤죠. 언니, 그거 어떤 여자가 타고 다녀요. 제가 우연히 목격하고 언니한테 얘기를 해야 될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런 차를 사줄 정도면 보통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이야기를 전하는 우리 씨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해 보였죠. 그런 우리 씨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순간 무서운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직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죠. 법인 명의로 샀다는 그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그 여자가 바로 우리 사랑이일 거라는 직감이요.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에서 꼭두각시처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우리 씨에게 남편이 부산지사로 사용하는 광안리 회사 주소를 확인받았어요. 세상에 회사가 있다는 건물은 오피스 지구도 아니고 주거용 아파트 단지더군요. 그리고 우리 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죠. 지금 나는 부산에 다녀올 예정인데 내일 내가 서울에 돌아와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립 일자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장부를 준비해달라고요. 곧바로 부산으로 가는 KTX를 끊어서 남편이 법인 명의로 구입한 광안리의 한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바다가 훤히 보이는 전망 좋은 고급 아파트더라고요. 새로 이사한 우리 집 거실창 너머로는 빽빽하게 들어선 다른 아파트 건물만 질비하게 보이는데 너는 이런 탁 트인 전망을 갖춘 아파트에서 살림을 차리고 그렇게 우리 집에 등한시했구나. 저는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밤 10시경 늘씬한 한 여성과 팔짱을 끼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아파트 공동 현관으로 들어선 남편과 마주했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내 뻔뻔한 본색을 드러내며 묻더군요. 당신이 이렇게 먼 곳에 무슨 일이냐고요. 남편 옆에 고목나무 매미처럼 찰싹 붙어있던 그 여자 역시 크게 놀라지도 않더군요. 오히려 조강지쳐 얼굴이 궁금했는데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표정으로 내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는 느낌이라 너무 불쾌했습니다. 남편은 여자의 손을 떼어내고 내 팔을 붙잡으며 근처 카페에 가서 얘기를 좀 하자고 하더군요. 나는 강하게 손을 뿌리치며 명령했습니다. 같이 집에 가자. 나 너네 집 올라가서 어떤 꼬라지로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할 거야. 야, 경민아. 왜 그래? 잠깐 얘기 좀 하자. 남편이 나를 붙들더니 그 여자에게 먼저 올라가라는 눈짓을 하더군요. 여자가 엘리베이터 열림 버튼을 눌렀고 마침 1층에 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무섭게 나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여자의 손을 확 잡아 끌며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여자가 잔뜩 인상을 찌푸리며 새된 목소리를 내더군요. 나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피곤했어. 일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너네 집으로 가자. 남편은 뭐 어쩔 수 없다는 듯 순순히 18층을 눌렀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집이었어요. 현관부터 거실과 주방, 화장실까지 값비싼 대리석으로 휘감은 집이었죠. 80인치는 좋게 돼 보이는 TV부터 내가 고민만 하다가 예산을 생각하여 구입을 포기했던 고급 수입 소파 세트와 그 외 가구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드넓은 거실창 너머로 보이는 휘황찬란한 광안리 바다의 아름다운 밤 풍경이 고고하게 그 자리에 있었죠. 안방에는 퀸사이즈 고급 침대가 있었고
옷장을 열어보니 한눈에도 색감과 원단이 고급스러운 명품 옷가지들이 즐비했습니다. 경민아, 내 이름 부르지 마.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네가 원하면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 된 마당에 나도 다 인정할게. 우리 가족을 그동안 기만해온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믿기지 않을 만큼 으리으리한 고급 아파트와 내연녀의 존재에 대해서 막상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머릿속이 하얘지지도 않고 눈물도 나지 않고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미 우리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본 순간 어쩌면 나는 모든 결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 곁에서 여전히 고목나무 매미처럼 붙어있던 그 여자가 오히려 내 담담한 표정을 보고 웃더라고요. 그리곤 남편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 두 사람을 물끄러미 지켜봤어요. 그렇게 격없이 사람 앞에 세워놓고 귓속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본 인성이 안 된 여자랑 살림이나 차리고. 너도 참 한심한 인생이다. 뭐요? 여자는 눈이 컸는데 두 눈을 부릅뜨자 정말 안구가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서 무섭더라고요. 난 곱게 이혼 못 해주겠어. 일단 갈 테니까 서울에서 만나.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이 닫히기 전 이런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뭐야? 저게 뭐라는 거야? 고목나무 옆 매미가 짓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다음 날 우리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모든 직원이 퇴근한 저녁 시간 빈 사무실에서 우리 씨를 만났습니다. 우리 씨는 내가 요청한 것처럼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우리 씨를 보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지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약해지면 나만 손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차근히 장부를 확인했어요. 회사 설립 이후로 사용한 지난 법인카드 내역을 모두 꼼꼼하게 확인했죠. 모두를 확인하는데 근 3일이 걸렸지만 옆에서 우리 씨가 같이 도와줘서 확인하는 일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지난 2년여 가까이 용역비 형태로 다달이 500만 원이 한 여자 앞으로 지급되고 있었죠. 나아가 그 아파트 월세 200만 원도 매달 법인카드로 지불되고 있었고요. 게다가 허위 세금 계산서로 세금 포탈도 이뤄지고 있었어요. 언니도 아시죠? 법인카드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는 건 업무상 횡령죄라서 분명 처벌받을 거예요. 우리 씨는 이 일은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사전에 변호사를 통해 어떻게 남편을 형사 고발할 수 있을지 법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했어요. 나아가 이혼 소송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연락해 이혼을 통보했어요. 이미 남편은 내가 이렇게 세밀한 조사를 했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겠죠. 나한테는 관심이 워낙 없던 터라 내가 자신의 회사 총무팀 직원과 절친하다는 것도 몰랐을 거고요. 어쩐 일로 당신이 이런 반가운 소식을 전하냐는 말투로 남편은 이혼 소식을 반기는 듯 했습니다. 아주 순순히 이혼하겠다고 하더군요. 내가 당신 재산 파악 좀 해봤는데 당신 대단하더라. 진짜 능력 있는 남자야. 나 그동안 당신한테 용돈 받고 눈치 보며 돈 쓰느라 그렇게 재산이 많은 줄은 꿈에도 몰랐네. 나랑 이혼하려면 위자료로 30억 요구할게. 이거 딱 당신 재산의 반이야. 뭐? 그 뻔뻔한 남편도 기가 찬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진우 생각해서 위자료 3억에 양육비 매달 150만 원 줄게.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하니? 이혼이 애들 소꿉장난인 줄 아나 보네? 내가 위자료에 정신적인 피해보상금 추가로 청구 안 한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 재산 절반, 30억 원으로 협의 안 되면 당신이 지금껏 한 공금 횡령, 세금 포탈 증거자료를 모두 고발할 거야. 그리고 남편에게 횡령에 대한 증빙자료 사진을 몇 장 보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잘 알고 있죠. 허울만 좋고 실속 없는 이 사람, 온갖 허세로 내면의 약점을 숨겨온 이 사람, 지금 속으로는 아주 벌벌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배짱인지 남편은 끝까지 마음대로 하라고 당당하게 나오더군요.
옆에 사랑이라는 여자가 있어서 세상 무서운 줄 몰랐던 걸까요? 저는 그 길로 바로 모든 증거자료를 경찰과 국세청에 제출했습니다. 법인카드 무단 사용을 비롯해 차명 계좌 이용 등 남편의 고의적인 세금 포탈 행위는 형사처벌건이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 중죄였죠.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들어가고 회사는 압류수색을 받았어요. 남편은 회사의 기밀 서류를 함부로 열람했다며 저와 서울이 씨를 공동 고소하겠다고 펄펄 뛰었지만 결국 그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논의 끝에 남편을 피고 1, 상간녀를 피고 2로 지목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어요. 참 길고 지지부진한 법정 싸움 끝에 마침내 제가 승소했고 위자료를 두둑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산 분할도 잘 끝마쳤고요. 꽤나 많이요. 제가 남편 회사 창립 멤버이기에 재산을 형성하는데 제 기여도가 컸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후 남편은 형사처벌에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는 재기를 꿈꿨겠지만 워낙 방만했던 경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사기업에 대한 회사 감사도 강화되고 실력이 아니라 접대로 성공한 남편의 회사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참, 저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우리 씨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와 여전히 돈독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 회사를 나와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해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남편처럼 악연 같은 연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고마운 인연도 있네요. 가정을 나 몰라라 하고 내 연유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며 뻔뻔하기 이를 데 없던 허세 좋은 전 남편은 합당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허울이 좋아도 속이 텅 빈 껍데기 같다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교훈을 얻었죠. 우리 진우도 내실이 강한 아이로 키울 겁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